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살림 자산과 부채가 있는데, 요 총 자산은 타인 자본 플러스 자기 자본이죠. 그래서 타인 자본은 부채가 되겠고, 또 자기 자본은 자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살림 자산에서 지난번에 아마 나왔던 것 같은데, 이 고정 자산하고 유동 자산을 구분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정 자산과 유동 자산을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그리고 이 고정 자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지, 건물, 구축물, 기계, 동물, 이게 고정 자산이고, 그 다음에 유동 자산은 미처분 임산물이나 산림용 생산 자재, 묘목, 비료, 약재. 그래서 이 고정 자산하고 유동 자산을 구분하는 방법은 뭐였어요? 이 유동 자산은 한 번 하면 다 없어져 버린 거, 소모되는 거. 그래서 묘목이나 비료, 약재는 한 번 써버리면 다 소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고정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쓸 수 있죠. 건물, 임도, 가마, 전부 다 감가상각 되는 거니까, 해가 가면 갈수록 이 감가상각만 낮춰지지만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이 고정자산이 되겠습니다. 기계톱도 그러죠. 고정자산이죠. 기계톱이요? 인도하고 네네.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아마 이제 그 기출 문제도 그 오답이 해마다 한두 개씩 거기 있더라고요. 오답일 수도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기계는 무조건 고정자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시는 분도 보면 떨어졌는데 한 문제 차이로 합격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셔요. 그 다음에 임목자산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나무 있죠. 나무는 서 있을 때는 뭐 했어요? 서 있을 때는 고정자산이지만 나무가 벌채돼 버리면 유동자산이거든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임목자산, 임목은 고정자산도 아니고 유동자산으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가 있고 감가상각. 이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자산의 유용성과 가치를 사용을 계속함에 따라 점차 소모되어 가는데, 이러한 가치의 감소를 감가상각, 그 감가를 보상한 것을 감가상각이라고 한다. 요 감가상각법에서는 시험에 잘 나오는 게 1번, 요 별표를 쳐주십시오. 먼저 정액법. 이 정액법은 공식이 N이 뭐냐면 연수예요, 연수. 그 다음에 C는 구입가격, S는 폐기할 때 가격. 우리가 예를 들면 기계톱을 사더라도 살 때는 비싸잖아요. 근데 계속 쓰다가 중고 팔면 더 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감가상각이 되겠고, 지금 정률법이나 급수법은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공식 안 외우셔도 되고, 그 다음에 비례법도 별표를 쳐주십시오. 비례법 두 가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이 비례법도 마찬가지로 공식이 쉬워요. 앞에가 구입가격 마이너스 뒤에가 폐기할 때 가격입니다. TW분의 W는 뭐냐면, 이 TW는 총 사용 가능 시간, W는 실제 사용 가능 시간. 그러니까 기계톱이 예를 들면 그 3,500시간인가 사용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얼마 사용했다, 500시간만 사용했다, 그럼 3,500분의 500, 구입가격 마이너스 폐물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액법하고 비례법, 간단한데 이 계산 문제로 두 가지가 감가상각에서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산림 원가 관리, 원가의 개념과 유형이 있는데, 이 원가, 경영에 있어서 급부와 관련하여 파악한 경제적 가치의 소비를 화폐 가치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원가의 분류 방법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원가 기록을 위한 분류와 특수한 의사결정을 위한 분류의 두 가지가 있다. 이제 기록을 위한 분류하고 특수한 의사결정을 위한 원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원가 기록을 위한 분류는 잘 안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뭐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책임 소재별 원가, 주문 공정 및 제품별 원가, 직접 원가, 간접 원가, 변동 원가, 고정 원가. 참고적으로 보시고 이 특수한 결정을 위한 분류가 이게 시험에 필기에서 잘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그 개념만 아시면 돼요. 먼저 현금 지출 원가하고 메모를 원가가 있습니다. 밑줄을 좀 쳐주시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금 지출 원가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원가를 말하고, 메모 원가는 과거에 이미 현금을 지불하였거나 부채가 발생한 원가를 말한다. 예를 들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직접 재료비나 직접 농무비를 현금 지출 원가, 직접 재료를 샀을 때 지출하는 게 뭐였어요? 이게 현금 지출 원가고, 이미 과거에 구입한 공장 건물의 원가나 그 건물의 감가상각비 등은 매몰 원가. 공장을 예전에 건물을 샀습니다. 그러면 이미 사서 없어졌죠. 매몰됐다 이겁니다. 없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매몰 원가가 되겠습니다. 현금 지출 원가는 현재 돈을 인건비나 재료비를 샀을 때 지출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회 원가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밑줄을 좀 쳐주시고요. 이 기회 원가도 말 그대로 이제 기회, 어떤 기회냐, 두 가지 기회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한번 읽어보시면, 생산활동에 여러 가지 대처 방안이 있을 때 그 중에서 어떤 한 가지 방안을 선택하게 되면 다른 방안을 선택할 수 없게 되어 그 방안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포기해야 된다. 이와 같이 한 가지 방안의 선택 때문에 다른 방안을 선택할 수 없게 되어 포기한 수익을 기회 원가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임지는 육림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목축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임지를 육림용으로 사용하려면 목축용으로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을 포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을 때 나머지 어때요? 그 수익을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기회 원가. 한계 원가도 좀 밑줄을 좀 쳐주시고요. 한계 원가는 어떤 생산 수준에서 제품을 한 단위 더 생산할 때 추가로 발생하는 원가. 한 단위 더 추가로 제품을 한 단위 더 생산할 때 추가로 발생되는 원가, 돈이 더 들겠죠. 이게 한계 원가. 충분 원가. 이것도 밑줄을 좀 쳐주시십시오. 여러 제품 여러 단위를 더 생산할 때 추가로 발생하는 원가를 말한다. 생산량이 한 단위 더 추가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됨으로써 변화하는 이익보다는 여러 단위가 증감됨으로써 변화하는 이익을 고려하여 의사를 결정한다. 중분원가는 여러 단위를 생산할 때, 뭐 초코파이만 만들었는데 라면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새우깡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더 만들면 돈이 더 들겠죠. 이게 중분원가. 표준원가는 원가 관리의 목적과 재고 자산의 평가 등의 용도로 시작된 원가. 이거는 잘 안 나오고. 근데 이제 좀 중분원가하고 한계원가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한계원가는 제품을 한 단위 더, 초코파이를 100개만 만들었는데 101개 더 만들면 재료가 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할 때 사용되는 원가고, 중분원가라는 것은 여러 제품 있죠. 여러 단위의 제품을 생산할 때 추가로 발생되는 원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 경영 분석. 일정 기간 동안의 산림 경영 활동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차후의 산림 경영 개선을 위한 자료를 얻기 위한 것이다. 이 성과 분석, 이 산림 경영 성과의 계산 방법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실 게 있는데 1번 있죠. 산림소득. 요 산림소득은 별표를 좀 쳐주십시오. 임가소득도 별표를 쳐주십시오. 예. 요 두 가지만 외우십시오. 보시면 산림소득 뭐예요? 산림조수익에서 산림경영비를 뺀 겁니다. 그럼 이 산림조수익은 뭐냐? 밑에 있는데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 산림조수익은 산림 현금 수입, 임산물 가계 소비액, 미처분 임산물의 증감, 산림 생산 자재 재고 증가, 임목 성장액. 그러니까 이 산림 사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이익이
산림조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뭐예요? 산림경영비. 밑에 산림경영비가 있죠. 이 산림경영비도 외울 필요는 없고, 이 산림사업을 하면 발생되는 모든 지출이 있죠. 모든 지출이 이 산림경영비라 생각하시면 돼요. 산림현금 지출, 감가상각비, 미처분 임산물의 재고 감소, 산림생산자재 감소, 주임목의 감소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가소득은 산림소득, 농업소득, 기타소득, 요 세 가지를 합쳐서 임가소득이 되겠습니다. 산림순수익은 산림소득에서 가정노임 추정액을 뺀 것. 근데 이 산림소득이 뭐였어요? 조수익에서 경영비를 뺀 것이죠. 마이너스 가정노임 추정액이 산림순수익. 그러니까 산림순수익은 뭐냐면 이 산림소득에서 가족노임, 자기 식구들의 노동력을 빼야 된다 이거죠. 그것도 어차피 다른 직장 다니면 돈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순수익이 나오겠죠. 순수익.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산림소득과 임가소득은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산림소득과 산림순수익의 분석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시험에 좀 나오긴 나와요. 필기에서. 근데 이거는 뭐 굳이 외우기보다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먼저 산림의존도는 총 임가소득 중에서 어때요? 산림소득, 임가소득분의 산림소득 곱하기 100. 그러면 임가소득 중에서 산림소득을 어느 정도 이렇게 의존하는가, 의존도를 할 수가 있고, 산림소득률도 이 산림조수익 중에서 산림소득 곱하기 100이 되겠고, 산림소득 가계충족도도 가계비 중에서 산림소득 곱하기 100이 되겠습니다. 자본수익률도 자본분의 순수익 곱하기 100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분모는 총 가계비 중에서 예를 들면 산림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가 곱하기 100하면 이 산림소득 중에서 가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나오겠죠. 예. 그래서 이 산림의존도와 소득, 가계충족도, 수익률 이 네 가지도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밑줄을 좀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림비. 육림비라는 것은 기를 육자거든요. 기를 육, 수풀림. 산림을 어떻게 보면 기르고 육성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인데, 여기서는 이제 육림비의 구성 요소가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를 좀 밑줄을 쳐주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동비, 직접재료비, 공통재료비, 감가상각비, 지대, 이자. 그 다음에 이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혹시 이게 없으면 적어주십시오. 이게 또 시험에 나왔습니다. 육림비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자다.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의 분석이 있습니다. 이 손익분기점 분석을 위한 몇 가지 가정, 요것도 여러분들 밑줄을 좀 그어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뭐 필기에서는 손익분기점 분석을 위한 가정이 틀린 것은, 잘못 설명한 것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는데, 먼저 이 손익분기점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손해도 이익도 발생하지 않는 그런 점. 뭐 고구마 장사를 한다면 고구마 몇 개를 팔아야 본전이 된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손익분기점을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이 제품의 판매 가격은 판매량이 변화해도 변화되지 않는다. 이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팔면 좀 싸게 해주잖아요. 그게 아니다 이거죠. 원가는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할 수 있다. 제품 한 단위당 변동비는 항상 일정하다. 고정비는 생산량의 증감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뭐 고정비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 고구마 장사한다 하면 뭐가 있겠어요? 뭐 고구마 통이나 뭐 그런 게 되겠죠. 변동비라는 것은 고구마를 띄워와야 되잖아요. 고구마가 쌀 때도 있고 뭐 비쌀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고정비와 변동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생산량과 판매량은 항상 같으며 생산과 판매의 동시성이 있다. 제품의 생산용률은 변함이 없다. 요게 지금 가정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외워주셔야 되는데, 나머지는 아마 쉽게 이해가 되는데, 요 3번에서 보시면, 제품 한 단위당 변동비는 항상 일정하다. 요거가 좀 잘 나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정비는 원래 일정하겠죠, 항상.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변동비는 원래 일정하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뭐 물가가 들었다 놨다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제품 한 단위당 변동비, 한 단위당. 한 단위라는 것은 뭐냐면, 고구마를 하나 생산할 때, 2개 팔 때, 3개 팔 때, 한 단위당 더 판매할 때마다 그 늘어나는 액수가 있을 거예요. 그 액수가 일정하다 이거죠. 한 단위당, 제품 한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나머지는 뭐 좀 읽어보시면 이해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손익분기점 공식, 요 X에 있죠? 별표를 쳐주십시오. 이 판매량인데, 이 판매량은 뭐냐면 몇 개를 팔아야 지금 본전이 되냐 이겁니다. 그래서 P-B분의 F인데, P는 뭐예요? 판매 가격, 고구마 하나에 얼마냐. B는 단위당 가변 비용, 변동비죠. 생산량을 늘리면 늘어나고 줄어들면 줄어든다. F는 고정비. 그래서 판매량, 오늘 여러분들이 공식을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판매 가격 마이너스 가변 비용분의 고정비다. 별표를 쳐서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산림 투자 효율 결정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투자 효율의 측정.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산림 투자 효율 결정은 뭐냐면, 산림을 투자하는데 이게 내가 투자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계산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순현재 가치법, 내부 투자 수익률법, 수익 비용률법, 투자 이익률법, 회수 기간법, 5가지가 있죠. 일단 요 5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밑줄을 쳐 주십시오. 밑줄을 쳐 주시고, 공식은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해만 하시면 돼요, 개념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제 저도 지금 그 산을 지금 구입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 시골이 고향이 순창인데, 산을 구입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뭐 좀 하려고 해요. 뭐 산야초 뭐 좀 뿌리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좀 체험 것도 만들려고. 그러면 산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비싸려면 내가 이거 투자할 것이 말 것인가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계산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냐? 그 4가지, 5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요 순현재 가치법이 있는데, 여기서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온 거 뭐냐면, 이 시간의 가치를 고려하는 거하고 고려하지 않는 것, 요게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근데 다 보시면 시간의 가치를 고려하는데 요것만 지금 고려 안 하죠. 투자 이익률법. 그러니까 요거를 일단 외우셔야 돼. 요거는 투자 이익률법은 시간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회수기간법도 시간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일단 첫 번째로 외워두셔야 돼요. 시간의 가치를 고려한 거하고 고려하지 않는 것. 그러면 먼저 순현재 가치법이 있는데, 이게 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래에 발생한 모든 현금 흐름을 적절한 할인으로 할인하여 현재 가치로 나타내며 장기 투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의 가치를 고려하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이자율을 적용해서 10년 후에 얻을 수익을 현재 가치 이자로 따져서 어때요? 현재 가치로 평가하겠습니다. 현금 유입의 현재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뺀 것을 순현재 가치, NPW라고 한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이게 지금 말이 좀 복잡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현금 유입의 현재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20년 동안 그 산에서 유입은 뭐예요? 수입이면 수입. 20년 동안 총 얻을 수입을 계산하고, 거기서 뭘 빼요? 현금 유출, 현재가. 20년 동안 내가 지출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약초도 사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또요 캠핑장 하려면 뭐 포크레인 불러서 뭐 하려면
지출이 되겠죠. 그러면 현금 유입과 현금 지출을 싹 계산해서 빼봐요. 그러면 예를 들면 플러스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이거는 투자할 가치가 있다. 플러스니까. 그러시죠. 그래서 0보다 크면 투자할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RN이 총 수입, CN이 총 지출할 거. 그래서 당연히 빼면 0보다 크면 아, 이거는 손해는 안 나겠구나 해서 투자한다 이거죠. 이게 순현재 가치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내부 투자 수익률법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시간의 가치를 고려하죠. 여기 보시면 투자에 의해 장래에 예상되는 현금 유입의 현재가와 현금 유출의 현재가를 같게 하는 할인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똑같습니다. 아까 RN이 총 수입, CN이 뭐였어요? 지출. 근데 이 RN하고 CN을 같게 한다 이거죠. 그럼 어때요? 손해도 이익도 안 나는 점을 찾아가지고 아, 이거 투자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게 내부 투자 수익률법. 그 다음에 이 수익 비용률법은 뭐냐면 순현재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익 비용률법을 하는데 이 방법은 투자 비용의 현재가에 대하여 투자의 결과로 기대되는 현금 유입의 현재가 비율을 나타낸다. 이것도 이제 무슨 말이냐면 아까 RN이 뭐였어요? 총 수입. 이 총 수입을 총 지출로 나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1보다 크면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거죠. 100만 원을 벌었어요. 총 수입이 100만 원인데 예를 들면 지출된 게 90만 원. 그럼 1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보다 크면 아, 투자 가치가 있다. 근데 이 수익 비용률법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비율을 알 수 있는 거죠. 비율. 아까 첫 번째 이 순현재 가치법은 0보다 크면 아, 이거는 손해는 안 보겠구나 하는데 그럼 어느 정도 손해나 어느 정도 이익인 것을 알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요 수익 비용률법은 어느 정도 이익이고 어느 정도 손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BC율이 1보다 크면 투자할 가치가 있다. 그 다음에 투자 이익률법은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건데 이제 투자 이익률법 또는 평균 이익률법, 연평균 순수익과 연평균 투자액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투자 이익률은 연평균 순수익 나누기 연평균 투자액. 투자 대상의 평균 이익률이 기업에서 내정한 이익률보다 높으면 투자안을 대책한다. 그래서 이익률이 기업에서 생각하는 이익보다 더 많으면 이제 투자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회수기간법. 이것도 시간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착수하여 투자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기간을 말하고 연 단위로 표시하며 회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회수기간법은 뭐 산사고 뭐 기계사고 하는 모든 빚을 내서 샀는데 아, 내가 이거를 5년 안에 회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연수보다 짧으면 투자하고 더 길어지면 투자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회수기간이 기업에서 설정한 회수기간보다 짧으면 그 사업은 투자 가치가 있는 유리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더 길면 이제 투자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시간의 가치를 고려한 것이 뭐였어요? 순현재 가치법, 내부 투자 수익률법, 수익 비용률법. 나머지 투자 이익률법하고 회수기간법은 시간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요걸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요 각각의 정의. 순현재 가치법은 뭐냐? 총 수익에서 지출을 뺐는데 이게 0보다 크면 투자한다. 이게 순현재 가치법. 내부 투자 수익률법은 총 수익하고 지출을 같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수익 비용률법은 총 수익을 지출로 나눈다. 그래서 1보다 크면 투자할 가치가 있는다. 요 각각의 개념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과 감흥도
감흥도 분석에다만 밑줄을 쳐주십시오. 이게 이 감흥도 분석이 뭐냐? 여기 나와 있죠. 이 미리 계산을 해서 여기 보시면 임업 투자 사업에는 그 종류가 어떤 것이든 불확실성이 따르는데 이러한 불확실성을 처리하는 실용적 방법에는 투자 사업의 수익과 비용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을 변화시켜 여러 가지 다른 수준에 대한 NPW, 이게 뭐였어요? 순현재 가치법, BC율, 이게 수익 비용률법, IR 내부수사 추이율법을 계산하여 이들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화한가를 관찰한다. 이러한 일을 감흥도 분석. 그러니까 얼마나 손해가 되고 얼마나 지출이 되는가를 어떻게 돼요? 계산해야 되겠죠. 요런 것을 감흥도 분석이다. 이게 되겠습니다. 임업 투자에서 감흥도 분석의 고려 대상. 생산물 가격 및 노임에 의한 가격 요인. 생산량, 원료 및 원자재의 가격 변화에 따른 사업 비용의 변화, 사업 기간의 지연.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끝났네요. 네, 바로